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한 세기를 온전히 살아낸 한 철학자의 눈을 빌려 우리 가슴 속에서 수시로 들끓는 뜨거운 덩어리인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창밖은 어떤가요?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지고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만이 여러분의 피곤한 눈동자를 비추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세상의 불공정함에 마음을 핥히었습니다. 이 치열한 감정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마모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의 감정 소모를 반복하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은 평온이라는 단어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스트레스의 파도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나이만 먹는다는 것은 녹슨 칼을 품고 사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있지만 평온을 갈구하는 마음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싶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아직 30도 되지 않았던 그 시절, 저는 제 안의 분노가 곧 제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나의 예민한 감수성 때문이라고, 혹은 이 부당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고 스스로를 열렬히 변호하곤 했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저는 그것이 곧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 착각했습니다. 마음이 일렁이면 생각의 필터를 거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고, 그 말이 공중으로 흩어진 뒤에는 언제나 지독한 후회의 잔상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침대에 누워 오늘 낮에 했던 말을 되새기며 이불을 걷어차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저절로 강물처럼 평온해질 것이라고요. 마치 백발이 지혜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세월이 자동으로 나를 성인 군자로 만들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00살을 넘긴 지금에서야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결코 나이와 함께 증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분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꼴을 만들고 노년의 삶에 더 치명적인 흉터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완고해지고 화를 잘 내는 노인이 되는 것은 그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분노 앙거라는 단어는 고대 노르웨이어 앙거르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슬픔이나 고통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뇌과학적으로 봐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은퇴 계획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릴 뿐이죠. 저는 수십 년간 강단에 서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풋풋한 젊은 학생들부터 저보다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들까지 말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학식 혹은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어떤 이는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반면 어떤 이는 폭풍 같은 비난 속에서도 호수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타고난 기질이나 성정의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렸죠. 하지만 세월이 겹겹이 쌓이면서 저는 하나의 명확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분노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시선을 내부로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미치게 해라고요. 하지만 100년을 살며 제 안의 분노를 수천 번도 넘게 해부해 본 결과 저는 단 한 번도 타인이 내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조한 적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타인은 그저 자극이라는 재료를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그 재료를 받아 화라는 요리로 만들어낼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재권자는 언제나 내 안에 나였습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날은 불같이 화가 나고 어떤 날은 저 사람 오늘 컨디션이 별로인가 보네 하고 넘길 수 있는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제 내부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쳐 있었는지,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는지, 혹은 스스로를 통제할 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적 자극의 귀인 성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가 화를 내는 건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훈련되지 않은 내면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이봐 당신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오류가 났어 라고 알려주는 고마운 경고등과 같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명상 앱을 켜고 나는 평온하다를 100번 외쳐도 옆집 개가 밤새 짖어대거나 무개념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던지면 그 평온함은 유리잔처럼 박살나기 마련이지요.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100살이나 먹었지만 가끔은 TV 뉴스에 나오는 무도한 인간들을 보며 리모컨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감정을 느끼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감정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분노는 마음의 등불을 꺼버리는 바람이다라는 옛 격언이 있죠. 바람은 막을 수 없지만 등잔에 유리 덮개를 씌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노가 성격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 등잔은 안녕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바람 한 번에 너무 쉽게 꺼져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제부터 그 등잔에 아주 단단하고 투명한 유리 덮개를 씌우는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제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낡은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방문객이고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당신의 선택이라는 사실 말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는 참으로 다양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기쁨이라는 화사한 손님이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노라는 무례한 손님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으로 들이닥치기도 하죠.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뜸 빗자루를 들고 나가 싸우시나요?
아니면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 버리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불청객을 막을 방법도, 그렇다고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방법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례한 감정에게 우리 집의 안방 열쇠를 넘겨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고대 로마에서 손님을 뜻하는 단어인 호스티스는 원래 적이라는 뜻과 혼용되어 쓰였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정중히 대접해야 할 존재가 언제든 나를 해칠 수 있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그들의 통찰이 우리가 감정을 대하는 태도와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곧 세련된 통제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고 주문을 외우며 마음의 지하실에 그 분노들을 가두어 두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억압된 것은 반드시 더 흉측한 모습으로 되돌아옵니다. 지하실에 가둬둔 분노는 어느 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대한 폭발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마치 명절에 찾아온 눈치 없는 친척이 너는 언제 결혼하니? 라고 물었을 때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진정한 통제라는 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목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뜨거운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저 무례한 사람에게 쏘아 붙여줄 것인가? 아니면 잠시 침묵하며 이 상황이 지나가게 둘 것인가? 이 찰나의 순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간극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격조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이 간극이 너무나 좁아져 있습니다. 마치 배달 앱에서 메뉴를 고를 때보다 더 고민 없이 화를 내버리곤 하죠. 양념인지 프라이드인지 고르는 데는 10분을 쓰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분노를 선택하는 데는 1초도 쓰지 않는 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이 유독 분노라는 감정에 쉽게 지치고 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인 책임의 무게는 날로 무거워지는데 그만큼의 인정과 보상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젊음을 다 바쳐 버텨온 시간에 비해 돌아오는 말들은 너무나 차갑고 날카롭기만 합니다. 사회는 빛의 속도로 변해가고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작 내 마음속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봐도 중년 이후에 감정 소진과 분노 조절 장애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학술적으로 반응적 주체성에서의 정서적 가와 억제 통제의 신경학적 기제 부조화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 우리 마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아버렸다는 뜻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혹은 내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졌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신가요? 그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나약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그저 버티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채 엔진을 불가동해 왔으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죠. 밖에서 비가 온다고 해서 방 안에 있는 우리가 젖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는 지붕이 샌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쏟아지는 빗물에 몸을 떨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내에 있으면서 밖에 날씨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투덜대는 건 좀 우스운 일이지 않나요?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말이죠. 하지만 100년이라는 긴 굴곡을 넘어와 보니 그 질문이야말로 저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의 화살표를 타인에게 돌리는 순간 나의 감정에 대한 주도권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가 사과해야만 내 화가 풀리고 상대가 태도를 바꿔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억지 논리에 스스로를 가두는 꼴이죠. 이는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변덕이라는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사람 자체가 악한 존재라고 규정했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온이라는 것은 결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과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집주인 자리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 무례한 방문객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덥석 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그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때 저도 말이 곧 힘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면 꼬인 오해가 눈 녹듯 풀릴 것이라 생각했고 누군가의 무리한 도발에 즉각 반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비겁하게 패배하는 것이라 여겼죠. 그래서 누군가 제 마음에 돌을 던지는 자극을 주는 순간마다 저는 그 돌을 다시 던져주기 위해 입안 가득 날카로운 말들을 미리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지금 돌이켜보니 제 입이 가장 부지런히 움직였던 시절일수록 제 삶은 훨씬 더 소란스럽고 공허했더군요. 반대로 침묵이라는 친구와 친해지기 시작한 이후로 제 인생은 눈에 띄게 단순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침묵은 결코 나약한 자들의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의 감정 통제권은 이미 상대방의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보고 다음 자극을 계산하며 당신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게 되죠.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흐름을 멈추고 깊게 한 박자 숨을 들이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 견고해 보이던 갈등의 흐름은 툭 끊기고 맙니다. 그 짧은 정지 속에서 상황은 더 이상 과거의 자동화된 습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의 초상화이고 침묵은 영혼의 방패다라는 옛 격언처럼 침묵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가장 연약한 중심을 지켜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무향실은 소음 수치가 마이너스 데시벨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는 물론이고 폐가 움직이는 소리, 심지어 혈액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45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소음보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침묵을 유독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말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죠. 하지만 침묵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감정의 선택권을 온전히 내가 쥐고 있다라는 당당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굳이 입 밖으로 내어 배설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구구절절 표현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언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를 담화 분석에서의 활용론적 침묵의 기능적 가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한 음성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소통의 맥락을 재구성하고 권력의 균형을 이동시키는 능동적인 전략이라는 뜻이죠. 침묵은 밖으로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안으로 촘촘히 모아줍니다. 불필요한 설명과 구차한 변명은 우리의 내면의 힘을 바깥으로 흩뿌려 버릴 뿐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담담히 행동하고 그 묵직한 태도가 100마디 말을 대신하게 둘 뿐이죠. 그래서 인생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말수는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깊은 눈빛과 태도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화려한 웅변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더 많은 진실을 느낍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에 기꺼이 참여하지 말라고요. 싸움의 초대장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상대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고도의 선택입니다. 선택되지 않은 즉각적인 반응은 그저 아까운 생명력을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미세한 침묵의 틈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성체가 될 것입니다. 침묵을 선택하는 그 찰나, 당신은 당신을 자극하려 애쓰는 상대보다 이미 한 단계 높은 정신적 고지에 서게 됩니다. 상대는 여전히 당신을 찌르려 하겠지만 더 이상 당신의 중심까지는 칼끝이 닿지 못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진리를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서야 겨우 배웠습니다. 때로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었죠. 하지만 배움에 있어서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침묵은 근육과 같아서 연습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깊어진 침묵은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입을 닫고 여러분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늘 시끄러웠지만 그 소음을 잠재울 열쇠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되는 진심이 있고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되는 대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곧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넘어 훨씬 더 미묘하고 결정적인 내면의 기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라는 복잡한 그물망에서 나를 안전하게 떼어놓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흔히들 거리두기라고 하면 마음을 꽁꽁 닫아 걸거나 상대방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차가운 무관심을 떠올리곤 하죠.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고립되는 것이 평화라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짜 감정적 분리는 그런 차단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차단이 아니라 오히려 명료함에 가깝습니다. 여전히 타인의 기쁨과 슬픔, 심지어 나를 향한 서운함까지도 온전히 느낍니다. 다만 그 감정들이 내 인생이라는 배의 길을 멋대로 쥐고 흔들게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여러분은 혹시 미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1970년대 심리학자 고든 갤럽이 고안한 실험인데 동물들의 얼굴에 표시를 해두고 거울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아보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침팬지나 돌고래, 심지어 까치도 통과하는 이 테스트를 인간의 아기들은 생후 18개월 정도가 지나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80세가 넘은 어른들 중에서도 여전히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진짜라고 믿으며 평생을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질문에 갇혀 거울 속에 비친 타인의 표정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곤 하죠. 제가 젊었을 때는 기대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 줘야 하고, 내가 교수로서 이만큼 헌신했으니 제자들도 나를 알아줘야 하며, 최소한 이 세상이 공정하게 나를 대우해 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구름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바닥으로 떨어질 때의 상처는 훨씬 더 깊고 잔인했습니다. 기대는 겉으로는 희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발목을 붙잡는 가장 교묘한 감정의 족쇄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나 차가운 태도 하나가 나의 하루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도록 허락하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도박칩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나 중장년기에 접어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유독 힘들어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젊었을 때는 웃으며 넘기던 사소한 말들도 나이가 들수록 나의 자존심과 과거에 켜켜이 쌓인 상처들을 동시에 건드리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혹은 가족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헌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작은 무시나 서운함은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큰 흔들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패배의 증거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내면에서 아직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지점이 남아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일 뿐입니다. 학술적으로 이 과정을 표현하자면 객체지향적 원망, Object Oriented Resentment에서 주체 중심적 자기 성찰, Subject Centered Self-Reflec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거창하죠? 쉽게 말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밖을 향해 삿대질하던 손가락을 거두어 이 말이 왜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을까? 라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관계를 멀리하며 혼자만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비겁한 도피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관계를 피할 때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나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몹시 흔들었던 한 제자의 무례한 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새 분노를 사겼겠지만 그날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군요. 왜 이 말이 나의 어떤 버튼을 눌렀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은 그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버튼을 눌러 주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내 안에 그 버튼이 없다면 상대가 아무리 세게 누른다 한들 제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솔직히 몹시 불편했습니다. 더 이상 저 무례한 상대를 탓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한꺼풀 넘어서는 순간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외부 상황이 원인이 아니라 내 내부가 원인이라면 나는 언제든 나 자신을 다시 훈련해서 바뀔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시험을 치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무례한 말로, 교묘한 비교로, 때로는 차가운 침묵으로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질문은 상대방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위치를 확실하게 이동시킵니다. 끝도 없이 당하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갈무리하는 관찰자의 자리로 말이죠. 감정에 휘둘려 즉각 반응하는 사람에서 상황을 보고 최선의 대응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관찰자의 자리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감정 소모적인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무의미한 감정 싸움이 줄어들수록 에너지는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안으로 차곡차곡 모이며 그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을 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깊은 형정 정징, 즉 맑고 고요한 평온이 깃들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나의 가치는 단 1mm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이 자명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세요. 타인의 변덕스러운 평가에 기대를 거는 대신 자신만의 원칙과 기준에서 평안을 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이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품격 있게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이야말로 책임을 가장 정확한 자리, 즉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는 위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기대에서 자유로워질수록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집착이 줄어들수록 그 지독했던 분노도 안개처럼 서서히 거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제멋대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밤잠을 설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제게 준 가장 달콤한 자유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로의 마지막 구간에 다다르고 나서야 저는 우리 삶의 모든 균형을 지탱하고 있는 단 하나의 거대한 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격도 운 좋게 타고난 환경도 혹은 기적 같은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이라는 이름의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화를 내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기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는 아주 작은 조약돌이 만드는 파도에도 요란하게 흔들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배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항로를 유지해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길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철새들이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때 길을 잃지 않는 비결 중 하나는 부리에 있는 마그네타이트라는 미세한 자석 성분 덕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일종의 내부 나침반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내부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리키는 진정한 북극성을 따라가는 힘 말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는 북극성 대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니 가끔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라는 차가운 목소리에만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저 역시 인생의 목적을 잃고 헤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연구와 강의가 지독하게 익숙해지고 매일이 어제와 똑같이 복사된 듯 흘러가던 때였죠. 그 무렵에 저는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사소한 말들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했고 누군가의 작은 무시를 며칠씩이나 곱씹으며 마음속에 가시를
세웠습니다. 지금 100살의 눈으로 그때를 돌아보니 제가 냈던 분노의 진짜 대상은 무례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잠식하고 있던 지독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소중한 하루를 쓰고 있는지, 그 의미가 흐릿해질 때 우리의 감정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목적이 사라진 텅 빈 자리는 언제나 짜증과 분노라는 불청객들이 차지하게 마련이니까요. 이를 학술적으로는 실존적 공허에 따른 정서적 불안정성과 자아 항상성, 붕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너무 딱딱한가요? 쉽게 말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남들이 하는 말에 내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제가 붙잡은 목적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품격 있는 태도로 마칠 것인가?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나의 고요한 침묵이 누군가의 가슴에 어떤 따뜻한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을 되찾은 순간 저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감정들은 순식간에 힘을 잃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비난이 내 인생의 항로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소모적인 싸움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분노는 존재의 가치를 잃고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목적은 단순한 동기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동기와 달리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중력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느껴도 그 복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저 무례한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고착된 오래된 반응의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00년을 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타고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훈련된 상태입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하는 훈련,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 내 안의 감정을 제3자처럼 차분히 관찰하는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목적을 늘 중심에 두는 훈련, 이 훈련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켜켜이 쌓여갈 때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내면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진 이 평온의 상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무례함이나 불공정함도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 자신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평화를 외부의 변덕스러운 조건 위에 올려두지 마세요. 당신의 평화는 다른 사람의 평가 위에 있지도 않고 당신이 처한 상황 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겉보기에 매우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결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태산처럼 깊고 묵직합니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으며 이해받으려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결한 기준에 따라 묵묵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없는 태도는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됩니다. 진정한 통제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안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통제권을 온전히 쥐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거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목적의 씨앗 하나를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누군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려 한다면 미소 지으며 속삭여 보세요. 미안하지만 내 평화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타인의 소음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오직 당신만의 고요한 리듬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눈을 감고 제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느껴지도록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괴롭히던 그 수많은 얼굴들과 가시돋친 말들이 이제는 저 멀리 안개 속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의 숨소리는 깊고 규칙적이며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안온한 어둠과 평화만이 가득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 포근한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순수한 안전함처럼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소란스럽겠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은 거울처럼 맑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 어떤 돌멩이가 던져져도 잠시 파문이일 뿐 곧 다시 고요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하고 평온하며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부드러운 꿈의 조각들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줄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밤을 맞이하세요.